그거 신대영이 쪼갰을 텐데. 신대영 쪼갰죠. 아, 형 저거 인터넷 끊겨 있던데. 일부러 끊어놓은 거. 아, 그래요? 왜냐면 인터넷 연결해놓으면은 계속 뭐 업데이트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인터넷 없어서 많이 있죠. 아니 여기서는 뭐 자, 그럼 누구부터 얘기를? 누가 먼저 얘기해볼까?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아니, 그러시죠. 윤교준의 발자취를 쫓는 배우터. 아니 역시 랩이라는 어마무지한 걸 가져온 거 같아 행복해야지. 5대5 1대1 못하는 게. 제가 중요한 건 5대5 퍼포먼스입니다. 잠깐 이따 하면 안 돼. 그래 그러면 역시 정강탄부터 해야 제맛이지. 그지 나부터 해야 제맛인가? 집단 5찬에 쓰잖아. 뭐 그러고 보니 다들 텍스트는 찾아왔어요? 나 텍스트는 찾아왔어. 텍스트? 전 텍스트는 없고 얘기할 건 없어. 그럼 좀 가닥이 잡혔어요. 찾아보는 중. 바닥이 잡혔다기보다는 그냥 내비에서 급하게 찾은 데가 찾긴 찾았는데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냥 같이 이야기할 만한 꼬리를 가져와. 네, 저희가 어찌됐든 간에 뭐 이런 식으로 평론가들의 입을 통해서 이미 쓰여져 있는 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에 대한 얘기를 나눠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어떤 우리가 지향해야 될 가치 같은 것들을 상정하기로 한 건 모두 다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초점이 맞춰졌던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딱히 일단 오늘은 준비해온 글을 토대로 해서 얘기를 나눠보되 다시 키워드로 돌아가도 될 법한 게 결국에는 어떤 비평의 태도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어떤 개인으로서 예술가를 호명하는 그런 가치 같은 것들은 우리끼리의 어떤 토론을 통해서 정립해야 하는 거지 어떤 평론가들의 입을 통해서 쓰여져 있는 글을 아무리 봐도 정말 답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보면서 좀 애초에 우리가 어떤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던 윤리적인 태도가 드러난 평론가들의 입장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거의 찾을 수 없다시피 해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고 어땠어요, 유단? 나도 이제 최대한 이제 볼 수 있는 대로 평론가의 글들을 많이 봤는데 그 사람이 이제 개인적 평론을 하는 데 있어서 개인적인 태도들이나 지향하는 바를 그 사람이 쓴 평론글에서 찾기는 굉장히 힘든 것 같고 특히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키워드를 찾기 위해서 본 거였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그러한 키워드가 나와 있진 않아. 다른 사람들은 찾으면서 저는 뭐 직접적인 평론글 같은 걸 찾은 게 아니라 그냥 에고트립이라고 했을 때 에고트립이라는 거를 가장 좀 약간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로 미술계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그걸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냈을 때만한 매체가 뭘까 생각을 해보다가 사실은 랩이 아니라 랩이라는 결론에 도달해서 왜냐면 최근에 아트스타 코리아가 개 망하긴 했지만 그래도 아트스타 코리아 그 개 망한 포맷 안에서 그나마 좀 사람들한테 이목과 관심을 끈 거는 아무래도 차지랑 했던 차지 랩이잖아요. 그 차지 랩 같은 경우에는 뭔가 어떤 랩이라는 매체를 빌어서 좀 제도권 그러니까 미술계 안에서 뭐 최근에 뭐 크리티칼 뭐 이런 데서 공장미술자 관련해서 되게 얘기 많이 나와서 뭐 표준계약서 문제나 뭐 아티스트 문제나 뭐 이런저런 불합리한 그런 어떤 착취의 구조? 약간 그런 거에 대해 사람들이 굉장히 말을 많이 했었는데 그거를 랩이라는 매체를 빌어서 일종의 약간 풍자한 작업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뭔가 랩이라는 게 좀 약간 유효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랩이 녹음해 왔어? 그런 게 아니고 한번 보면 되지. 다들 아시겠지만 일단 엑소인가? 를 한번 보시고 엑소 아니야. 저 사람 아니야, 임마. 전체하면. 소리 조금 키워요. 다 들리고.
첫 미션 재료를 사러 가시거든요. 저희는 안에서 바꾸고 합숙을 시작했기 때문에 바뀌는 모르겠어요. 재료비는 출연료로 전환될 수 있을까? 제안에 동의하니까 제안을 수락하셨습니다. 마스터 슈퍼스타 코리아 프로젝트 지한 씨, 합의점은 있었나요? 받아들일 생각은 없었나요? 저는 경험을 통해 지난 시간 상당 부분 동의할 수 없었음을 고백하며 정중히 탈락을 요청드립니다. 저는 이 사람들을 밖에서 만나는 좋아요. 저는 이 사람들을 밖에서 만나고 싶어요. 대충 이런 길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대충 이런 형식으로 아트스토리에도 진행됐었는데 저는 차재량이 왜 하필 랩이라는 매체를 선택을 했을까 뭐 생각없이 선택했을 수도 있지만 그냥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랩이라는 게 뭐 잘은 모르지만 그 차재량이 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기존 힙합 이런 데서 하는 랩 같은 걸 들어보면 굉장히 뭐 사회 비판적인 가사 뭐 약간 제도 비판적인 그런 가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그거에 대한 가장 표준적인 사례를 갖고 왔는데 한번 누구 건지를 밝히지 않았어요. 민주 자본주의, 파탄의 숲의 뿌리, 갈래진 혀끝이 우리 법을 내뱉으니. 그 누구 거야? 에픽하야. 라임 좀 넣어줘. 애국심이란 수면제가 책임감을 재우니, 간열심의 긴 수면이 독재를 깨우니 뭐 이런 내용이고. 잘 이렇게 박히지가 않는데. 맞아, 라임이 있어요. 좀 바뀌었어. 블라인드 교과서 사상의 학대. 아무튼 이런 내용들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런 뭔가 사회 비판적인 그런 가사들을 보면 드는 생각이 이 사람들이 정말 어떤 사회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제기하기 위해서 이런 랩을 했다기보다는 어떤 제도 비판적인 그런 루트를 경유함으로써 뭔가 나는 이런 것도 할 수 있다. 나는 이런 지점까지 건드릴 수 있지롱? 약간 이런 형식으로 자기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해서 제도 비판이라는 형식을 랩이라는 매체 안에 끌어왔다고 생각을 해서 근데 왜냐면 이런 식으로 자기 위상이나 혹은 약간 에고 트립을 하기 위해서 제도 비판이라는 행위를 끌어오는 거는 굳이 랩이나 힙합이라는 그 매체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아까 차지량이 했던 것처럼 뭔가 약간 미술씬 안에서도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뭔가 저희가 어떤 뭐 기존 시스템에 대한 어떤 반대급부로 튀어나온 무언가 혹은 그거에 대한 비평을 하고자 하는 뭐 새로운 뭐 공동체 이런 것들을 만들고자 했다면 뭔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비평 랩을 그런 게 아니고 약간 이런 맥락들이 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랩이나 막 차지랑뿐만 아니라 뭔가 그 예술계 안에서도 자본주의 비판? 그게 좀 장르화? 한 번씩 거쳐가야 되는 장르처럼 뭔가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그럼 뭔가 딱 너는 적절하게 말이 떨어지는 그런 거인 것 같아요. 비평적 내용을 어떻게 표출해서 새로운 형식을 찾아보자 뭐 이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냥 기존의 미술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제도 비평이라는 것이 과연 유효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약간 그런 맥락을 좀 짚고 넘어가고 싶었는데 또 이것뿐만 아니라 다시 랩으로 넘어오면 얼마 전에 있었던 그런 거 있잖아요. You can control me? 컨트롤 비트 막 다운받아 서로 막 물고 물리는 그런 디스전이 이루어졌었는데 그런 것도 뭔가 서로를 정말 난 저 사람을 헐뜯어야지 해서 그런 뭐 디스전 같은 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 뭐 약간 제가 약간 개인적인 인상으로는 또 뭔가 약간 죽어가는 씬을 되살리기 위해서 뭔가 이슈거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서로 약간 헐뜯고 약간 이런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서로 자기들끼리 물고 뜯었잖아요. 그리고 뭐 힙합 씬이란 어떤 씬 내부에서 근데 또 그 You Can Control Me 그게 이루어진 다음에 또 그 이후에 또 많이 실리고 있는 기사들 제목을 보면 양동근이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음원을 공개했는데 나는 디스전을 또 디스하겠다. 힙합은 상했어. 뭐 이런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과연 이런 형식의 뭔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디스하기 위한 디스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제도를 정말 직접적으로 타격을 가하기 위해서 비평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약간 스스로를 이슈화하기 위해서 약간 제도 비평이라는 맥락을 끌어오는 것이 과연 우리한테 유효할 수 있을까? 약간 그런 질문이 들어서 랩. 저는 랩이라는 텍스트를
텍스트인가? 모르겠다. 진짜. 재밌네. 랩은 안 했어 아직? 어? 아니 이제 앞으로 내가 할 거. 아, 근데 이게 너무 진짜 가사만 떼놓고 보면 정말 웃긴 게 여전히 이 젊은이 위험한 꿈을 꿔 무법자 눈을 또 화염병에 불을 붙여 저 하늘에게 충성 심판의 칼을 차리 이 땅의 법이 출석부라면 나 결석하리. 그건 누구였지? 어? 에픽하일. 맞아. 아니 뭐 지가 마약하고 살인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 결석했어. 근데 과연 이런 약간 그러니까 맥락 떨어져 가사만 봤을 때 되게 우스꽝스러운 내용들이 과연 차지량이 아트스타 코리아 내부에서 했던 그 차지랩이라는 거랑 대체 근본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 딱히 별다른 차이가 없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차지량은 나름대로 어떤 제도권에 대한 문제점들을 나름 유효하다고 생각하고 짚었겠지만 분명히 에픽하이도 화염병에 불을 붙이고 심판의 칼을 차리 나름대로 자기가 유효하다고 하는 비판의 지점을 짚은 거라고 해서 이 가사를 쓰고 랩을 만드는 거 아닐 거예요. 아, 랩을 만들어서 거잖아요. 그런 점이 있었대. 근데 뭔가 그 심증은 알 수가 없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 구린가 괜찮은 거밖에 없지 않아요? 근데 보고 나서 듣기에 걔네가 뭐지? 정말 수준은 그거밖에 안 되지만 정말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그런 말을 했는지 아니면은 뭔가 뜨고 싶어서 그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그런 말을 한 게 정말 효과가 있는지랑 뭐 수준이 있는지 정도는 저희가 파악할 수 있지만 심증은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결과물로만 놓고 봤을 때 결국 그거는 뭔가 약간 일종의 제스처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어떤 대상에 대해서 타격을 가한다거나 아니면 뭐 유의한 논쟁거리를 만들어낸다거나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아무런 딱히 가치가 없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과연 그 제스처를 지금 취한다는 것 또한 네. 효과가 있을까 이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네. 거죠. 뭔가 우리가 하고자 하는 형식이 약간 You can control me랑 약간 비슷한 형식으로 자칫하면 흘러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난 이 얘기도 생각나는 게 너는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지만 나는 약간 거기서 반박이 될 수도 있을 만한 사를 하나 알고 있거든. 그게 일본에서 아즈마 히로키 같은 사람들이 막 그 비평 대회 같은 거 열어 무슨 제로아카 이래가지고 근데 그걸 코믹마켓 가서 동인지 팔듯이 판단 말이야. 뭐 1000부 쌓아놓고 제일 빨리 파는 사람이 1위 뭐 이런 걸 한단 말이야. 근데 그게 오히려 지금 일본 비평계 되게 뭐냐 그런 산소호흡기 같은 걸 달아주고 있거든. 그러니까 오히려 아즈마 히로키가 하는 거는 그래 비평 다 망했다 망했는데 팔리고 우리가 살아있고 글을 쓴다면은 여기서부터 뭔가가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걸 갖고 하는 건데 그 사람은 그걸 되게 자생적인 시스템 만들고 출판사를 만들고 함으로써 지금 굉장히 실효성 있게 진행해 나가고 있거든. 그러니까 나는 오히려 그렇게 뭔가 나는 이 제도가 잘못됐고 이걸로 극복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해서 생명줄을 이어나간다면은 이거는 어떻게든 탈출구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제스처로 확실하게 기능한다면 약간 기능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거든. 그래서 뭔가 그 유캔 컨트롤미 내란 같은 사람들이 구사하는 그런 내부 순환 같은 것을 그렇게 마냥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 없다는 입장 같은 거를 약간 좀 생각해봤어요. 근데 그것보다 우리가 이걸 진행하는 게 어떠한 우리만의 태도를 상정하는 거지 뭔가 이슈화시키고. 근데 우리만의 태도를 상정한다는 것이 그 애초부터 이슈화라는 그런 기제를 갖고 있지 않나요? 우리만의 태도를 갖고 우리가 공표를 하잖아요. 그럼 그 이슈가 되겠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우리는 뭔가 말그 처음 얘기 나왔던 거 오작동하는 시스템 만들어보자. 그 얘기가 좀 그 얘기로 받아들였었거든요. 이슈화를 함으로써 뭔가 우리가 공표하고 그게 아닌 거 우리가 알지라고 얘기하고 또 어떤 순환을 만들고 뭐 이런 것. 그 내가 이 안건을 왜 가져왔냐면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어떤 포맷을 만들고자 했을 때 뭐 이슈화 될 만한 그런 여지가 충분히 뭐 담보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전에 우리가 이 포맷이 어느 정도 구축되기 이전까지 했던 우리가 겪었던 과정들을 되돌이켜보면 뭐 예를 들어 처음에 우리가 이 전시에 대해서 착상을 했던 게 아트스타 코리아에 대한 뭔가 약간 순발력 있는 뭔가 약간 비판 그걸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뭐 비평이라는 거를 하면 될까? 혹은 아니면 아트스타 코리아 특정 어떤 회차를 우리가 약간 패러디를 해서 비슷한 포맷으로 영상을 찍어서 여기에다 뭐 영상 전시를 해놓고 그 주변에서 우리가 뭐 퍼포먼스 비슷한 무언가를 하자. 그러니까 뭔가 약간 이런 형식으로 계속 즉각적으로 튀어나오는 방식 자체가 뭔가 약간
비평이라는 행위에 좀 더 약간 밀접해 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어떤 제도에 대한 어떤 반대급으로 튀어나와서 우리한테 유효한 포맷을 만들고자 해서 이 전시를 기획을 하자 약간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정말 유캔 컨트롤미 혹은 뭔가 그 힙합 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뭐 디스전 아니면 혹은 어떤 이슈화나 논쟁거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제도 비평이나 형식을 끌어오는 것 그런 거랑 별다른 차이점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슈화될 여지는 있지만 뭔가 우선순위를 그 전에 우리가 부침을 겪었던 이유는 우리가 우선순위를 잘못 잡고 있었던 게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슈화가 되기 위해서 제도 비평을 끌어오는 거랑 제도 비평에 대한 결과물로서 이슈화가 되는 거랑은 약간 다른 지점이 있었어. 나는 후자를 좀 더 지향하는. 근데 이건 너무 당연한 소리라. 형 말을 달리 번역하면은 뭔가 우리가 지금 여기서 모여서 토론을 해서 만들어내야 할 어떤 비평의 모양새라든가 그런 것들이 선언적일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거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도 들리는데.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랩이라는 매체가 이제 유효한 매체라는 게 아니라 차지랑이 그러면 자기가 랩이라는 매체를 선택을 했지만 이것이 작동될 수 있는 구조 같은 것들을 짜맞추잖아. 포스트 프로덕션이라든가 아니면 아트스타 코리아에서 나와가지고 다시 한번 글을 써내려간다든가 그런 구조 같은 것들을 짜맞추자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아티스트 코리아 같은 거를 왜 선택했는지 생각도 없어. 왜 생각이 안 났어. 아니, 너무 수단으로 사용한 거 같아. 그러니까 뭔가 약간 황재윤이 말했던 것처럼 뭔가 약간 비평이라는 거를 너무 약간 수단화시키고 약간 도구화시키려는 경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라는 거를 좀 약간 짚고 넘어가고 싶었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거를 우리가 회피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을 채택해야 할까에 대한 뭔가 그 의견을 아까 웅태가 말했던 뭔가 우리가 비평이라는 행위를 그냥 막무가내로 저질러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전에 얘기를 나눴던 것처럼 어느 정도의 형식을 구축한다거나 아니면 공산이가 말했던 것처럼 일종의 선언을 해서 그거에 대한 토대로 딸려 나오는 뭔가 약간 비평을 한다거나 뭔가 이런 형식으로 좀 그리고 선언이라고 한 게 랩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그냥 개인적이고 이례적인 차원에서 뭐 토로되는 어떤 불평에 가까운 것이라면 그것은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하다라는 점을 짚고 싶은 것 같은데. 그렇죠. 다시 한 번 말해줘. 미안한데. 그러니까 형이 애초에 이런 랩을 가지고 어떤 얘기를 꺼내고자 한 게 그런 식의 어떤 단발적이고 이례적인 불평에 가까운 그런 형식으로는 어떤 뭐 유효한 비판을 이끌어낼 수 없다고 말을 한 것 같거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만들어내야 될 어떤 태도에 관해서 적용을 시켜보자면 그건 당연히 선언적일 필요가 있고 집단적일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차원에서 기결되는 어떤 불평이라든가 아니면 비평이라고 한다면 그건 차라리 뭐 차지랩이나 아니면 아까 예로 들었던 몇몇 개의 그런 랩들처럼 그냥 휘발성이 강해져 버린다? 뭐 그런 식의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개인과 집단이냐의 문제라기보다는 말을 얼마나 유효하게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 아니야. 글쎄 난 근데 애초에 우리가 어떤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면 그건 우리에게 전체적으로 다가오는 어떤 기류일 테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전체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같이 모여서 토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드는 생각이 물론 개인이 이제 집단으로 모이면서 그런 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러니까 집단이긴 해야 하는데 그 안에서 뭔가 우리가 무조건 유효한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같이 첨부돼서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그런 식으로 토로하고 이런 거는 공감이란 이름에서 집단들이 같이 행하고 있기도 하잖아. 집단으로 행해서 뭐 유효한 일을 벌이는 경우도 있잖아. 집단으로 모여서 아무것도 개인 동호회 안 같은 생각하는 수준으로 그치 그러니까 선언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딱히 집단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그렇게 반발심을 안 가져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집단이라고 하면 뭔가 전체주의적인 그런 경향의 냄새가 짙다라고 판단해서 되려 그냥 그것이 어떤 맥락에서의 집단인지도 생각하지 않은 채로 그냥 이렇게 지향해버리려는 그런 태도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집단이라고 하는 게 어떤 전체주의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공동이 가지고 있는 윤리의식 같은 것들을 정립하는 그런
인물군들이 있다면 그것에 집단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기 때문에 근데 나는 그런 의미보다는 뭔가 집단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곳에서 쓰이니까 그 속성화를 더 더해서 얘기를 해야 좀 의미가 와닿지 않을까 싶어. 그래. 그러니까 유효하게 되려면은 뭔가 휘발적이지 않는 얘기들이 오고 가야 되는 어떤 예술 개념을 여기에서 만든다든지 예술 사조를 만든다든지 그런 걸 하고 그게 지금 이때 뭔가 유효한 그런 얘기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선언문을 작성하는 거나 집단의 성격을 붙여야겠네? 유효해지려면은? 그럴 것 같아. 그리고 딱히 유효함이란 그 단어 자체에 매달릴 필요도 없는 게 우린 사실 우리가 해놓는 어떤 뭐 행동이나 결과물 같은 것들이 유효해질지 아닐지는 전혀 예측할 수가 없잖아. 그런 의미에서 그냥 우린 여기서 토론을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아. 시우가 그거 가져온 거는 우리가 태도를 상정하기까지의 우리가 취하는 또 태도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네,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좀 랩이라는 매체에서 주목하고 싶은 거는 랩이라는 매체가 담보하고 있는 어떤 제도 비평이라는 게 이미 매체 안에 종속돼 있다 라는 거를 좀 말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전에 말했던 것처럼 뭐 에고 트립이라거나 이런저런 키워드들을 추려서 그거를 토대로 우리가 쓰고자 하는 비평문의 어떤 형식 같은 거를 만들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키워드들을 추리고 형식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굳이 약간 뭐 제도에 대한 어떤 비판에 가해야만 한다. 약간 이런 거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고 뭔가 그런 거에 대한 완벽한 어떤 당위성이 선 채로 뭔가 오히려 우리가 어떤 비평문에 대한 형식을 만든다면 오히려 아까 말했던 예시로 들었던 그런 것처럼 댓글망당할 위험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랩이라는 형식은 이미 그 자체로 어떤 제도 비판적인 유효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형식 자체가 태도를 어느 정도 담보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 때문에 그 형식 같은 것들을 잘 보완해야 한다는 얘기로 이해가 되는데 그 형식이라는 거를 만들 때 너무 약간 윤리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윤리성이라기보다는 너무 뭐 제도 비평이라는 거에 대해서 반드시 유효해야만 하는 키워드를 우리가 형식에 집어넣을 필요는 없다는 난 이 정도인 것 같아. 키워드 그 텍스트 프린트예요 뭐? 예. 다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아 근데 이게 제가 아니 한 장씩은 아니고 반희정 이평하고 서동진 쌤평 두 개 챙겨왔는데 이렇게밖에 세트로 모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한번 돌아가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이거야. 이건 그냥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예. 읽어보고 같이 얘기를 나눌 만한 게 있나 싶어가지고 한 장씩. 이거 좀 어떻게 없어? 너무 많다. 아 이거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키워드 찾을 게 없어서 그렇게 아니면 각자 읽지 말고 제가 낭독을 할까요? 원래 그런 것도 나쁘지 않은데 부분 주요한 부분. 뭐 준비하시는 거 다른 분들 뭐 준비해오신 분 많이 계세요? 여기 5시에 다 하는 걸로 알았어요. 6시 아니에요? 6시에 답니다. 그래요? 그럼 내가 그냥 대충 지금 빨리 읽어볼게요. 일단 이거는 2012년에 개봉했던 진저앤 로자라는 뭐 영국산 영화에 대해서 반희정이 평한 걸 긁어온 건데 전반부와 중반부까지의 진도만 따지면 좋은 평점을 주긴 어려워 보였다. 그럼에도 별점 4개를 준 건 괜찮은 영화는 초반 20분 안에 대개 결정된다는 내 오랜 경험치기 깨진 영화인 점과 내가 파악하기 힘든 어떤 세대의 정서를 영화가 그려낸 점 때문이다.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 핵버섯 장면과 같은 해 런던에서 각기 다른 부모가 낳은 동년배 소녀들의 모습은 병치시킨 도입부의 상징성이 영화를 마지막까지 이끈 점도 마음에 들었다. 중력하고 영화에서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자기만을 위한 피신처로 작은 공간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는 어린애 같은 성인인 진저의 아빠 롤렌트의 존재감이다. 피난처 같은 지상 낙원으로 소형 보트를 소유한 롤렌트는 아빠라는 호칭보다 롤렌트라는 이름으로 불리길 바라는
급자유주의이자 슈베르트의 곡을 들으면서 홀로 눈물을 흘리는 급 로맨티스트다. 대충 어떤 느낌인지 감이 오세요? 비평 진짜 진지한 비평이라보다는 감상평. 그죠? 저도 그런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계속 드는 생각이 평론이 너무 공허한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블로그 리스트 만들려고 쓰는 걸 갖고 그냥 쥐나처럼 쓰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러니까 말이죠. 그래서 한겨레랑 시내 21에 기독자도 굉장히 일을 많이 했다고 했는데 그쪽 수준이 그리 좋지 않다는 사실을 또 새삼 깨닫고, 그리고 어떤 윤리적 입장을 견지하고 그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지려는 태도는 찾기 힘들고, 그리고 작품을 소비하는 입장에서 단순히 감상평을 줄줄이 나열한 것에 대한 그런 귀결로밖에 안 느껴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글 쓴다는 행위 자체가 어떤 특정한 인물군에게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말을 건넨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데, 이 친구의 글은 정말 뭐 아무런 어떤 그런 대상에 대한 염두 같은 것들이 보여지지 않는 것 같아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태도의 어떤 좋은 예도 하나 들어온 것 같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서동진 쌤 텍스트 있는데 이건 서동진 쌤이 임민욱 전시 보고 뭐 이렇게 글 써준 그런 건데, 이렇게 빠꾸 먹은 거죠. 네. 그 의미를 쉽지 말라고. 그걸 어떻게 가져왔어, 그거? 블로그에 블로그에 있어. 어디. 어느 인터뷰에서 임민욱은 자신이 뭐하는 사람이냐고 묻는 질문자에게 이렇게 답한 적이 있다. 사람들이 갖다 붙이기를 아방가르드 개념미술가, 설치미술가, 비디오 설치 작가, 미디어 아티스트, 심지어 영화감독, 나는 그냥 작가, 애 엄마, 대학 강사로서 이 시대가 요구하는 혼종적 작가상을 수행 중에 있다. 꽤 약삭빠르고 재치있는 대답이다. 게다가 유머도 있다. 그는 예술가로서의 정체성을 들먹이는 것이 불리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자칫하면 덧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훤히 내다보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한국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작가 가운데 한 명으로서 애엄마나 대학 강사, 그리고 무엇보다 그냥 거시기한 작가를 부들리 만무하지 않은가. 그렇다면 자기가 누군지 말해야 할 책임이 있다. 여기에서 자기가 누군지 말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한 점이 좀 얘기를 나눠볼 수 있을 법한 게, 결국에는 우리가 하려는 것도 어떤 규칙을 상정하고 우리 공동이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어떤 태도 같은 것들을 상정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아까 시우 형이 말했던 연장선상에서 충분히 선언적이어야 할 그런 필요가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예술가로서 자신의 위치와 예술가가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할 어떤 정체성을 무엇이라고 간주하고 있는지, 그리고 작가는 뚜렷이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어야 할 그런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뭐 다른 사람들은 예술가로서의 정체성을 어떻게 규정짓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예술가는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정치적인 사유를 하는 그런 집단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다룬다는 것 자체가 그것을 어떤 맥락의 이미지로 상정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의미가 천차만별로 달라지고, 그리고 그 이미지가 그 자체로 소비되는데 굉장히 일조하는 어떤 관점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미지를 다루는 거잖아요, 작가들이 하는 일이.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정치에 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물론 이때 제가 말한 정치라고 하는 게 그냥 저희가 대의민주주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선출한 어떤 국회의원들이 하는 행동 같은 게 아니고, 말 그대로 공동의 문제에 대한 어떤 공동의 모색, 이런 의미에서의 정치에 가까운 것 같아요. 공동의 문제에 대한 공동의 모색. 뭐 그 정도?
더 있긴 한데 이건 뭐 차차 얘기하면서 얘기를. 준비해 오신 분 얘기 들었는데. 네. 왜 강단이 뭐 얘기해도 피드백 할 거 없어? 근데 뭔가 정치적이라는 거는 되게 좀 약간 우리가 스스로 좀 약간 제고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 나도 좀 되게 최근 들어서 미술이라는 거랑 정치적이라는 거랑 서로 그러니까 충돌시킬 수 있는 혹은 부합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약간 고민이 많이 들어서 이번에 학부사에 본의 아니게 그 노동 그 근로자 관련해서 뭐 칼럼 쓰는 안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글을 쓰면서도 약간 본래 쓰고자 했던 핀셋에 점점 어긋나는 글이 돼버렸는데 그 글에서도 되게 좀 약간 고민하고 있던 지점이 과연 예술이라는 거를 뭐 이전에 많은 뭐 글을 통해서 공론화된 문제이긴 하지만 예술은 과연 노동일 수 있는가? 그러니까 예술을 노동이라고 주장했을 때 과연 그것은 노동이라는 어떤 담론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글에 내가 얼마 전에 썼던 그 글에도 썼지만 작년에 그 김홍석 전시 했었잖아. 그 좋은 노동 나쁜 예술. 거기서 나 나름대로 좀 약간 인상 깊게 봤던 작품이 뭐 걸레질, 빗자루질 뭐 이런 작품이었는데 그런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작가가 캔버스 위에다 물감을 발라놓고 그 일용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을 해서 무작위적으로 닦아낸 작품이잖아. 나는 그 작품을 딱 봤을 때 뭔가 약간 좀 약간 얄팍하다고 좀 느꼈던 게 미술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캔버스 안에 어떤 노동이라는 물리적인 행위를 담아냄으로써 노동이라는 의미를 그러니까 단순히 물리적인 행위 혹은 그걸로 인한 어떤 흔적 그런 걸로 너무 약간 축소시키는 게 아닌가 의미를? 약간 그러니까 노동을 약간 도구화시켰다는 좀 생각이 좀 들어서 왜? 동의 못하겠어. 근데 나는 그 예술이 노동을 도구화시켰다는 게 아니고 그다 거짓말이잖아. 그 밀었다는 거.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약간 그런 어떤 그 사람은 약간 미술사를 갖고 작업을 하는 거 느꼈거든 나는. 그러니까 미술사라는 거는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그 위에서 작업을 하는 사람인데 그 벌레지라는 그 추상 표현주의 작가들이 가졌던 어떤 신성성, 그러니까 이 캔버스 안에 평면이 있고 이 평면이야말로 예술의 극치다라고 말하는 그 어떤 예술의 신성성이나 무슨 뭐 건드릴 수 없음 그리고 약간 모더니즘적인 태도를 공격하는 거지만 그 약간 노동을 도구화시켰다는 그 말장난 같은 근데 서술이라고 느꼈었거든. 뭐 나 그런 맥락을 잘 짚으면서 그 전시를 보지는 못했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왜 굳이 그런 맥락을 들추기 위해서 노동이라는 단문을 끌어왔는가? 그러니까 미술이 무엇 위에 서 있는가, 그리고 미술이 인류인가 아닌가, 뭐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는 그 도구화시켰다고는 느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뭐 도구화라는 표현이 좀 약간 극단적일 수도 있는데 뭐 상징적으로 표현한 건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좋다는 건 아닌데 저도 많은 날 안 듣는데 근데 뭐 어쨌든 간에 뭐 그 전시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그 전시뿐만이 아니라 뭐 미술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글들이나 작품들 같은 거 보면 뭐 동진쌤도 많이 말씀하시는 거지만 과연 미술이 노동일 수 있는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술이 노동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되게 회의적인 입장이잖아. 나도 약간 그거에 대해서 약간 동의하는 어느 정도는 약간 동의하고 있는데 근데 젊은 예술가들은 그러고 있잖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설사 미술이 노동이 아니더라도 약간 제스처로서는 아마 미술을 노동이라고 주장을 해야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에 있어서는 유효한 것이 아닌가. 왜냐면 어떤 전시를 하기 위해서 작품을 내걸었을 때 그거에 대한 작품에 대해서 뭐 아티스트 피를 받는다거나 혹은 그거에 대해서 창작 지원금 같은 걸 받는다거나 그거는 결국에는 미술을 한다는 행위를 노동으로 상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서 받는 금액이잖아요. 그러니까 미술 작품 자체가 노동의 어떤 산물일 수 있는가라는 고민이라는 별개로 지금의 시스템 내에서 우리한테 뭔가 약간 앞으로의 어떤 생계 문제에서 뭔가 우리한테 좀 더 약간 유효한 방식으로서 전선 비슷한 거를 형성을 하려면 결국에는 시치미를 좀 떼더라도 미술이라는 거를 노동으로 상정해야만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이라 아까 표현했잖아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정치의 의미는 그러니까 뭐 현실에서의 힘을 균형을 다루는 그런 일을 하는 어떤 행위를 일컬어서 정치라고 저는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예술가들은 정치적이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한 건 예술가들은 동시대의 뭐 흐름이라든가 아니면 현실 그 자체에 끊임없이 방점과 관심을 기울이고 있을 필요가 있다 그런 식의 주장을 한 건데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어떤 칼럼에서 본 글인데
예술이 현실을 상대하려는데 진격하지 않고 그 내부의 폐쇄적인 회로 속에서 끊임없이 그것의 어떤 형식이나 가치 같은 것들을 답습하고 재생산하게 될 때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어떤 뭐랄까 외려 하이파이 오디오 수집이나 아니면 뭐 낚싯대 수집과 같은 식의 그런 예술을 얻게 되는 것 뿐이다 라는 말을 들어가지고 참 공감이 되더라고. 응? 뭐랑 낚싯대? 하이파이 오디오 수집이나 아니면 낚싯대 수집이나 같은 그런 취미의 취향과 그치 라이프 스타일로서의 뭐 그런 저도 들었던 얘기인데 뭔가 예술에 대해서 뭐지? 어떤 다른 종류의 언어 같은 거라는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어찌됐건 약간 말과 같은 건데 말의 속성이라는 게 원래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뭔가 의미 없는 말을 하더라도 그 의미 없는 것이 의미가 있는 중에서 약간 왜 그거에 반대되는 의미를 얻어가면서 의미가 없는 것이거나 혹은 말이라는 거 하는 것 자체도 뭔가 어떤 체계 위에 올라타거나 그런 식으로 맥락에서 뭔가 발화를 하거나 주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작업도 뭔가 그런 속성 내에서 그 자체로 말하는 게 좀 있어야 한다라는 좀 그런 느낌? 뭔가 단순한 여름이나 흥미로운 약간 그 정도에서 그치는 작업들의 사조들이 뭔가 그런 맥락 속에서 존재할 수 있지만 그 양이 좀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나도 좀 드는 편이에요. 근데 뭐 아까 그런 뭐 예술 하는 게 어떤 라이프 스타일로서의 어떤 부분이냐 아니면 이거는 돈을 벌 수 있는 건 노동으로서의 예술이냐 약간 그런 지점의 질문들이 많이 나와서 그래서 미술계 안에서도 그런 제도들이 많이 생겼잖아. 어떤 지원금이라든지 어떤 복지재단이라든지 미술을 어떻게 규격화시켜서 그 제도 안에서 예술가가 돈을 받으면서 할 수 있게 직업으로서 예술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데 우리는 그 제도를 어떻게 보면 거부하는 입장이잖아? 근데 좀 그런 것 같아. 그 제도를, 돈을 벌 수 있게 제도를 만들었는데 예술가들은 그 제도 속에서도 벗어나려고 하고 그러면 어떤, 그러니까 계속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분명히 판은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 직업으로서의 예술을 만드는 판들. 근데 거기에 동의하지 못하는 예술가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뭔가 약간 기금이라는 형식이 뭔가 약간 특정한 작가를 어떤 직업군으로 상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라기보다는 일종의 약간 재단이 작가한테 호혜를 베풀어주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젊은 작가들은 뭐 그거를 아예 종속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기금을 따먹어서 다른 방식으로 전유를 해서 그거랑 제도랑은 무관한 어떤 작품들을 만들어내겠다. 약간 이런 형식인데 근데 기금이라는 것도 되게 좀 살짝 생각해보면 되게 웃기잖아. 그래서 내가 호혜를 베풀어주는데 그 호혜를 내가 어떻게든 따먹기 위해서 달려들어야 된다는 거. 근데 그리고 결국엔 호혜를 베풀어주기 위한 기금이라는 거는 그건 따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한정돼 있는데 만약에 그 기금에서 제외된 사람들은 어떻게 작품들을 만들어 나가면서 나름의 생존 전략을 모색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그 기금 안에서도 심사라는 게 있고 거기서 또 걸러지고 지금 뭔가 필요한 예술들만 이렇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뽑히게 되는데 거기에서 탈락한 예술가들은 예술 지금 가로서 뭔가 살아가기가 힘든 상황이고 그리고 기금을 써도 내가 어떤 작업을 하고 싶어도 이 기금에 맞춰서 작업을 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 기금이 돈을 준다고 해도 쓸 수 있는 것과 쓸 수 없는 것이 나눠져 있고 예를 들어서 이경준 작가의 경우 학원을 다녀서 그 한국 학원을 그렇게 개인 그 자격증을 따서 이제 거기에 대한 메타 비평적인 전시를 만들려고 했는데 기금에서 이제 그 규제 제약이 있는 게 학원비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야. 근데 그래서 거의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돈을 못 받는 상황이 됐었어. 좀 그런 거? 돈을 준다고 해서 돈을 마음대로 작가는 쓸 수 없고 그리고 작가 자신한테 주는 돈은 없어야 되는 규제가 이런 제도들을 속에 들어가서 이걸 계속 바꿔야 된다는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 근데 보영 씨 얘기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약간 어떤 부분으로는 추상적이라고 느끼는 게 사실 미술은 후원금 없이 생존한 적이 한 번도 없었잖아요. 약간 그래서 그렇게 기금을 우리가 되게 기금 받아서 예술한다는 게 웃기기도 하고 또 거기서 제약되는 것도 굉장히 많고 하긴 하지만 우리가 기금 없이는 오히려 예술에 이어져 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건슈 얘기를 약간 좀 연관시켜 보자면 너는 예술이 어떤 제스처로서도 노동이랑 연관이 되어야 오히려 좋겠다라고 말했었잖아. 나는 약간 그것과는 다르게 예술을 지금 노동이 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오히려 저번에도 옛날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예술가로서의 아이덴티티랑 시민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분리시켜서 예술가로서의 아이덴티티가 뭔가 예술적인 것을 하고 있다면 시민으로서의 아이덴티티는 뭔가 다른 사회 그런 예술이 노동으로서 가능할 수 있는 다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그런 측면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좀 든 생각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상황이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약간 예술을 노동으로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주로 얘기를 하는 것이 그러니까 예술인으로서의 정체성에서 얻어지는 복지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 작업비 말고도 생활비를 같이 제공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좀 드는 생각이 이거는 그냥 제가 지금 막 든 생각이라 굉장히 책임질 수 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뭔가 그냥 시민으로서 돌아가는 복지랑 예술인으로서 돌아가는 복지랑 그렇게 구별을 또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지금 잠깐 드는데 만약에 복지가 잘 돼서 꼭 예술가가 아니고 예술가가 예술을 하느냐랑 그거랑 관련 없이 그냥 먹고 살 수 있는 정도가 기본적으로 제도로 뒷받침이 된다고 하면은 꼭 예술가라는 이름에 그렇게 돈을 대줘야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예술가라는 이름이 꼭 이렇게 돈이랑 붙어야만 하는 거라는 흥미가 좀 들기는 합니다.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나는 관점을 달리 해야 된다는 입장이 일반 뭐 이렇게 봉투하는 게 좀 말이 웃긴데 예술가를 대하는 태도랑 일반인을 대하는 태도랑 좀 달리 해야 돼. 예술 자체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사실상 돈을 벌 수 없는 성격이고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거가 어찌 보면 사실 나는 그냥 돈이랑 좀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약간 여건이랑 그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엮여서 사용을 하게 되는 것 같아서 만약에 당연스럽게 그런 사회적 복지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꼭 예술이라는 것을 이렇게 뭔가 경제 여건과 이렇게 결부를 계속 시켜야 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사실 복지라는 말 자체도 웃긴 게 근데 과연 복지라는 단어가 지금 얘기 나누고 있는 주제에 되게 부합하는 단어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저도 든 생각에 얘기한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뭐 공장수제 관련해서 뭐 얘기 나누는 거 들어보면 거기서 나오는 뭐 대안이랍시고 들이대는 것들이 뭐 표준 계약서 혹은 뭐 또 뭐 있더라? 아티스트 피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사실 복지라고 지칭하잖아요. 이건 당연하게 어떤 작품을 생산하고 그거를 소비하고 또 그거에 대한 뭐 어떤 대가나 보상 같은 걸 주문해서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사이클인데 그거에 대해서 복지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뭔가 다시금 그거에 대한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같은 뭔가 약간 호혜라는 개념에 좀 더 약간 가까운 그런 것 같아서 그리고 나는 아까 황재민이 말한 것처럼 뭔가 약간 전에도 같이 얘기 나눴었지만 나는 아직도 헷갈리는 지점인 게 과연 예술을 하는 사람과 그러니까 예술가라는 정체성이나 시민이라는 정체성이나 어느 지점까지 분리해서 바라볼 수 있는가에 대해 좀 약간 고민이 많이 돼서 근데 나는 그거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다가 나름대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완벽하게 정립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정립한 거는 뭔가 아까도 말했듯이 작업 자체랑 작업을 하는 주체를 서로 약간 분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러니까, 작업과 작업을 하는 주체. 그러니까 설사 그러니까 아까 정치적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그거에 대해서 아직 개념이 잘 안 잡혀 있어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설사 정치적이지 않은 작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약간 협소한 의미에서 말하자면 그러니까 설사 약간 매체 종속적인 작업 혹은 뭐 미술 제도 내에서 어떤 미술 내부의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 노는 작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작업의 내용물과는 무관하게 어쨌든 간에 작업을 하는 주체라는 게 있고 그 작업을 하는 주체는 결국에는 미술 제도권 내에서 벌어진 어떤 경제 상황이나 그런 것들이 연루될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결과물로서의 작업을 터치하고도 작업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그건 결국 아까 재민이 형이 말씀하셨던 시민으로서의 정체성하고 예술가로서의 정체성을 분리하는 게 뭐 어느 정도 합리적이다라고 판단한 거 아니에요? 합리적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과연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이라고 거두절미해서 완전히 내쳐버릴 수 있는 그러니까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리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미술 혹은 작업을 하는 주체가 있고 그 사람은 결국 미술을 하는 사람일 텐데 그러한 어떤 특징적인 요소들을 아예 무시한 채로 시민이라는 정체성으로 퉁칠 수 있느냐 약간 그런 고민을 좀 제가 방금 아까 정치에 대한 맥락에서 예술가가 가져야 할 태도와 연결시켜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했던 것도 사실 형이 말했던 입장이랑 좀 유사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넌 뭐 어떤 예술가들 좋아하니? 해가지고 뭐 서로 아무런 마찰도 빚지 않은 채로 그냥 난 이런 예술가가 좋고 넌 뭐 네가 알베르트 까미를 좋아하는 것처럼 난 뭐 디샹을 좋아한다든가 아니면 뭐 백남준을 좋아한다든가 뭐 그런 식의 형식으로 예술이 굳어져 버린다면 정말 절대적으로 옳은 건 아예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윤리라고 할 법한 게 아예 없어져 버린 거고. 근데 저희가 하려는 거랑 예술으로서의 예술은 굉장히 지금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초에 지금 이 태도 상정전을 기획한 배경이 그렇잖아요. 어떤 제도 속으로 포섭되지 못하고 있는 그 속으로 호명받지 못하고 있는 어떤 뭐 좀 나쁘게 말하면 찌질하기까지 한 그런 애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시스템을 만들어보고 서로 끊임없이 호명을 해준 그런 과정을 또 보여주기 위함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충분히 그에 대한 어떤 윤리적인 판단은 전제되어 있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굳이 윤리라는 단어에 그렇게 뭐 지레 겁을 집어먹을 필요도 없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그러면 이 회의는 공통적인 그런 윤리의식이든지 뭐 정치적인 의식이든지 같이 일관된 의견을 모으자 이거인가요? 이런 그런 거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신 그런 얘기들은 되게 아주 추상적인 단계고 전시 내 이외에도 계속 단기적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애초에 결과물로 빨리 만들어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토론을 그냥 계속 끊임없이 주고받는 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에고트림 얘기하다가 언제 여기까지 왔지? 다른 얘기는 각자 가져온 얘기 있을 때. 근데 이거는 뭐 여기에서 키워드를 찾아내고자 그렇게 해서 텍스트를 가져온 건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다양한 비평가들 글을 봤을 때 그 사람들의 태도나 그런 것들이 비치는 그 사람들 비평